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첨예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 각 나라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이번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최근 국제 뉴스는 거의 아프가니스탄 이슈가 많은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아시아팟의 시각으로 이 사안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TMI 아프가니스탄 편은 황수영 첨예연대 평화국제 팀장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수영 팀장님. 첨예연대 오기 전에 경계를 넘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 원래 국제 이슈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네. 예전에 제가 경계를 넘어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주요하게 했던 게 테러와의 전쟁 모니터나 또 그때 이라크 전쟁 10년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활동할 때. 그래서 이라크 전쟁 10년 모니터 보고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요 이슈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이 정말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었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게 도대체 언제적 일인데라고 저한테 경계를 넘어가 언젠데라고 했어요. 하지만 늘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여서 오늘 같이 모셨습니다. 이제 아시아 TMI 아프가니스탄 편 이야기 손님을 소개할게요. 아시아팟 30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무슨 일이 편에도 출연해 주셨던 구정은 국제전문 저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2019년에 저희 30회 아시아팟에 모셨을 때는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로 나오셨어요. 근데 신변의 변화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책도 또 내셨고요.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그게 벌써 2019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그때가 벌써 2년이 지났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데 작년 말에 저는 이제 신문사의 기자는 그만두고 지금은 그냥 놀고 있어요. 네. 놀고 있는데 뭐 사람들한테는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고 방송도 하시잖아요. 근데 라디오도 하시고. 네. 뭐 비슷한 시기에 같이 회사를 그만둔 이지선 기자하고 함께 작년에 여기 사람의 말이 있다라는 책을 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같이 이지선 기자와 함께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책은 세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목소리들, 보통 국제뉴스다 그러면 어느 나라 대통령, 총리 뭐 이런 사람들, 힘센 사람들, 있는 사람들의 말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을 바꿔가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소수민족이라든가 여성들, 원주민들, 뭐 환경운동가들, 때로는 국가 지도자의 말 중에서도 이렇게 대결과 권력을 지향하는 말이 아니라 또 우리가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드려야 될 때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소개한 책이었고 두 번째 책 10년 후 세계사라는 거는 실은 6년 전에 같은 제목의 책을 냈는데 그래서 개정판을 내려고 했다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6년 만에. 예, 네. 너무 빨리 변해서 예를 들면 그때 6년 전에 썼던 책의 한 챕터가 전염병은 21세기의 전염병은 비행기를 타고 온다였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전염병에 눌려서 2년째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다시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이 로봇 시대의 노동, 그다음에 생명공학, 생명윤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사이에 중국에서는 유전자 편집한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해서 네. 이제 다시 냈었고 국제뉴스를 오랫동안 다뤄왔는데 그러면 늘 느끼게 되는 게 우리 흔히 말하듯이 세계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모두가 실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 하루하루 예를 들면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이나 뭐 격차 문제라든가 이 노동 문제, 앞으로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에서부터 젠더 갈등, 세대 갈등, 고령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일만 보면 한국 사회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모든 지표면에서 우리는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세계적인 현상이고 특히 대부분은 저성장과 이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조금 그런 이슈들 쪽으로 저의 문제의식도 많이 이동을 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또 그러다가도 이제 지정학적인 뉴스들을
사실 전하다 보면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네. 마치 내가 무슨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듯이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데 뭐 미국은 이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멋있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 쓰기가 제일 쉽고 사실은 가장 디테일이 필요 없는 거고 이제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실제로 어떤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것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이어져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작용하나 이런 걸 보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지정학적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있다면 바로 그 아프간 뉴스였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연장선상에서 이 아프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아프간 사람들의 삶과 그다음에 세계에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저는 이제 준비하면서 기자님의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 이번에 내신 거 읽어봤는데 너무 잘 읽혀요. 재밌게. 다행이네요. 네, 정말 재밌게 잘 읽히고 우선은 맨 뒤에 플랫폼 노동 좀 관심 있어서 그 부분 좀 노동이 뒤졌잖아요. 네. 그거 좀 읽다가 이제 앞에 또 로봇이나 이런 거 관심 있어서 앞쪽 읽다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책에 사인 받으려고 가져왔는데 안 들고 왔네요. 이 깨알 홍보까지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학생들이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활동가로서 제가 읽었을 때도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아프가니스탄 일이든 아니면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블로그 통해서 구정은의 수상한 GPS 맞죠, 선생님? 원래 블로그 제목은 오들오들 매거진인데 저 이름이 이상하죠. 근데 귀여워요. 수상한 GPS라는 코너를 경향신문에서 네. 연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도 온라인에서 계속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 계시죠? 쓰고 네. 있어요. 그래서 잘 계속 저도 읽고 있습니다. 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하고 계시다는 정보 전해드리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기자님 그 지난 8월 31일에 미국이 예정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완료했습니다. 이후 아프간 상황이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진행 과정, 철수 과정 정말 철수 과정이 아니라 탈레반이 정권 장악한 과정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2001년이었잖아요. 네. 이 9.12 테러 일어나고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제 아프간 공격한 것이. 근데 그때 사실 탈레반 정권이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무너졌고 네. 이제 축출돼서 완전히 미군이 카불까지 다 점령한 게 그 해 안에 다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달여 만에 그래서 사실은 그 전쟁이 얼마나 오래 끌지. 근데 그때도 물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프간은 뭐 제국의 무덤이고 어느 나라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고 이 전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얘기 있었고. 근데 그래도 사실 20년을 끌 줄은 몰랐죠. 그렇죠. 근데 특히 이번에 그 철수 과정에서 이제 카불 공항에 몰려든 사람들 비행기에 막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 저는 정말 충격받았던 게 그 외국 군인들 받으라고 이제 아이를 철조망 위로 던지는 거, 네. 그 부모들의 그 좌절감,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라도 밖으로 보내려는 이런 게 이제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는데. 사실 이 사건 바라보는 분들이 국제뉴스에 꼭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도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저렇게 빨리 미군이 사실은 나가기도 전에 탈레반이 이제 그 아프간 거의 전역을 장악을 했는데 그 속도 그다음에 아프간 정부군이 너무너무 처참하게 사실 저항을 그쵸. 거의 못했죠.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대체 미국은 20년 동안 그럼 저기서 뭐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과 점령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저기서 대체 20년 동안 뭘 했던 건가라는 거. 그다음에 또 제가 이 탈레반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년 전 대테러전 아까 그 황 팀장님 뭐 10년 전 대테러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미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이런 것들이 요즘 세대들한테는 마치 우리가 베트남전 들었듯이 너무 머나먼 과거의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언론에는 20년 전에 썼던 것 같이 탈레반은 누구인가에서부터 다시 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이름만 들어봤지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이제 그렇게 맞아요. 됐는데 원래는 미군이 나가고
그 대신에 아프간 정부, 민선 정부하고 탈레반이 권력을 분점하기로 해서 협상이 원래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 미국은 원래부터 철수를 하려고 했죠. 네. 이 미군 철수 자체가 이미 2009년, 2010년부터 전쟁 10년 됐을 때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못했던 거예요. 네. 못했던 건데 이제 근데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우리는 이제 9월 전에 아프간에서 미군은 빼내겠다라고 말한 이상 탈레반으로서는 계산이 섰겠죠.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뭐 아프간 정부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아슈라프 가니 옛 정부의 아프간 대통령, 이 사람 원래 미국서 대학 교수 하던 사람인데 뭐 이 사람 뭐 도망쳤고 뭐 네. 거액 들고 도망쳤다 아니다는 뭐 돈을 들고 튀어갖고 거의. 입증된 건지 액수가 어쩐지 그런 거는 사실은 확인되진 않아서 이제 좀 그거는 조금 빼고 네. 어쨌든 이제 아프간 정부군이 이렇게 포기한 과정 자체가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레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군은 이제 포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프간 정부군이라는 게 미군의 지원과 미군이 준 화기와 미군의 정보력에만 의존을 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어떤 분석가의 표현으로는 미군 철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프간 정부가 깔고 앉아 있던 양탄자를 어느 순간 빼버린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아프간 정부와 정부군이 존재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또 세계가 우려하는 거, 네. 결국은 테러의 스피로버, 테러가 넘쳐나는 거, 이거를 걱정을 하고 하는데 이제 또 그거 하고 그다음에 난민 이슈, 이제 네.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탈레반은 이미 정부를 세웠고 네. 아프간을 탈레반이 이제 통치하게 된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뭐 한 달 만에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세계가 뭐 또 다른 테러의 물결이나 난민 문제 이런 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죠. 네. 네, 말씀하셨던 사실 그런 테러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던 사례 중에 하나가 또 카불 공항 철수 중에 일어난 또 연쇄 공격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8월 26일이었나요? 카불 공항 주변에서 이제 폭탄 공격이 일어났고, 사실 그 테러라는 말을 쓰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웬만해선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테러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폭탄 공격, 자폭 공격에서도 공격이란 말을 좀 선호를 하는데 테러라는 말이 주는 또 효과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때 아프간인들 60명 이상이 숨졌고 미군도 13명이 네. 사망했죠. 미군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피해예요. 그쵸. 예, 굉장히 충격적인 피해고 이 공격 저지른 거는 그 이슬람 국가 IS의 그 아프간 지부격인 ISIS 호라산 뭐 이렇게들 부르는데 뭐 그 다음에 또 미군이 이 공격을 저지른 자들한테 보복을 한다면서 또 드론 공습을 했는데 이제 오폭을 했죠. 그쵸. 오폭을 해가지고 그때 뉴욕 타임스가 그 공습 당한 차량 운전자가 미국 구호단체에서 일했던 아프간 현지인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다음에 미군 중부사령부가 한마디로 중동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사령부인데 사령관이 오폭을 인정하고 사과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보복 과정에서의 오폭, 민간인 피해, 이게 사실 20년 동안 아프간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는 점. 그래서 나가면서 또 미군이 이런 일을 이게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지상병력을 다 뺐기 때문에 드론으로 공격하다 보면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특히 이거 드론 오폭은 그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제일 심했어요.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이 공격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 두 번째로 그래서 전 세계가 다시 테러 물결에 휩싸일 거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게 이 테러 공격의 어떤 주기가 있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네. 이게 21세기에 한 10여 년, 이 10여 년 동안에 벌어졌던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던 이슬람 극단 세력의 테러 공격, 그 다음에 또 백인 극우파라든가 민족 우월주의자들의 이제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이 한동안 많다가 지금 한 아마 5, 6년새는 별로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테러 공격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의 의지를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가지 그러니까 시대라고 그러면 좀 애매하게 느껴지실 텐데 그런 좌절감과 분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격차 문제나 일자리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외피를 쓸 때도 있고 그다음에 백인 우월주의라는 외피를 쓸 때도 있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극단적인 정치적 의사표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그것들이 한풀 꺾여서 나온 것이 그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같은 그런 포퓰리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러니까 그런 식의 폭력적인 표출, 그 다음에 포퓰리즘의 백래시를 다시 또 뒤집는,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탄생도 그렇고, 다시 또 이제 그런 한 차원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럽, 아시아, 미주 가릴 거 없이 동시다발 테러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일은 없더라도, 없길 바라고, 네. 그래도 또 이제 아프간 쪽의 상황이 좀 불안정해지면은 그 일대에서 산발적인 공격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기자님 말씀대로 더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우려도 한편으로 있어요. 우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탈리반에 대해서 우리가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선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가면 좋겠어요. 기자님 아프가니스탄 어떤 나라인가요?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중동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남아시아, 뭐 인도 파키스탄이라든가 이 나라들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스탄, 이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남북으로 보면은 그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아프간을 규정하는 가장 큰 요소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륙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른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가 없죠. 네. 그것은 예전에 내륙의 실크로드의 교차점이라는 얘기도 되지만은 뭐 그런 면도 내륙 통로의 교차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외부와 교류가 많지 않았던 그리고 교역도 많지 않고 그랬던 좀 고립된 나라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지형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아프간 자체가 굉장히 산악지대여서 네. 또 좀 척박하고 한마디로 물산이 풍부하고 남들과 교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었다. 이제 그런 면이 제일 클 것 같고 이 아프간이라는 뭐 이름은 뭐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면적은 65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한국의 한 6배? 그 정도 되죠. 한반도의 3배? 커요. 고원과 산악지대가 많고 인구가 한 3,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40% 이상이 파슈툰이라는 민족이에요. 탈레반의 주축도 파슈툰족이고 그 밖에 뭐 타지크족, 하자라족, 우즈베크 뭐 여러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중에 하자라나 뭐 우즈베크 같은 이런 소수민족을 예전에 탈레반이 탄압하고 했던 것도 많이 좀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죠. 주요 언어가 파슈툰족이 많이 쓰는 파슈트하고 다리라는 언어가 있는데 네. 둘 다 그 페르시아어, 이란 언어죠. 이란계 언어의 이제 반개 언어예요.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이 나라에 4개 주요 도시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카불이 동쪽에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 헤라트라는 이란과 가까운 도시가 있고 북쪽에 마자르 샤리프, 남쪽에 칸다하르. 칸다하르 아마 영화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요 도시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구 70% 이상이 농촌에 살아요. 근데 유엔 벌써 몇 년 전 통계에 세계 인구 중에 도시 인구가 절반을 넘어섰는데 아프간은 도시화가 굉장히 좀 느리다고 봐야겠죠. 뭐 그다음에 여기 정주민 말고 유목민들도 뭐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 하고 종교적으로는 뭐 수치로 따지면 99.8%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이고 특히 수니파 무슬림이고 예전에 유대인 공동체도 소규모지만 있었대요. 근데 이제 거의 다
그 이미 한 20-30년 전에 이제 내전 상황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로 미국으로 이제 통째로 이주를 해갖고 마지막 남아서 유대 교회당 지키던 사람도 떠나고 이제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기독교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교회당이 없기 때문에 뭐 추산은 안 되고요. 그 나라 현황은 그렇습니다. 좀 복잡한 나라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네, 혹시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아프가니스탄을 제국의 무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제국의 무덤. 왜 제국의 무덤이 됐는지 그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쓰인 거는 아마 무슨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이 지고 났다 이런 현대 얘기는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써왔던 말이라고 해요. 이 아프간 일대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 뭐 구석기 시대부터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유라시아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국이나 일종의 지배자들이 이 지역을 거쳐갔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절부터 뭐 그리스에서부터 왔죠. 그래서 그 시절에 뭐 칸다하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로스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스칸다리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인도 쪽에 이 마우리아 제국, 그다음에 이슬람 이후에 뭐 아랍 제국, 몽골 제국, 그다음에 영국과 소련까지 너무 많은 제국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애썼다는 점, 이제 그런 것들에서 나온 말이고, 그래서 아프간에 있었던 왕조들 이름만 봐도 어떤 한 왕조가 이렇게 오래 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한국 빼놓고는 대부분 그런데 왕조들이 많이 바뀌는데. 우리 500년. 네. 뭐 박트리아 제국, 뭐 그다음에 인도의 뭐 쿠샨 제국, 그다음에 에프탈, 사만, 가즈나, 뭐 무슨 뭐 무굴 제국, 근데 인도 쪽 것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사파비, 호탁, 두란 이런 왕조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져서 사실 우리가 알기 힘들어요. 역사 공부하기 힘들겠네요. 이 나라 사람들. 근데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거 못하게 될까 봐 우리가 맞아요. 걱정하는 건. 예. 근데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제 두라니 왕조가 생겼는데 이때부터를 보통 근대 아프간으로 봐요. 근데 이제 19세기 초에 이르면서는 이 두라니 제국이라는 나라도 서쪽에 페르시아, 이란하고 그다음에 동쪽에 인도로부터 이제 이중의 압박을 받고 이제 나라가 분열하고, 그런 데다가 이제 그건 전통적인 지역 세력들의 다툼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당시에 유럽 제국이 아시아 식민지 쟁탈전을 이제 가속화하면서 이 험난한 내륙의 아프간 지역까지 이제 넘보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역사 와중에 과거에 영국과 유럽이 오늘날의 아프간 일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였다. 그래서 그 흔히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있지만 이걸 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르는지 저는 그 이름도 바꾸고 싶어요. 누가 지은 거예요? 그레이트 게임. 근데 당시에 무슨 그 영국 쪽에서 나온 말인데 뭐가 그레이트예요. 남의 나라 차지하겠다고 영국과 맞아요. 러시아 제국주의 세력이 싸워내서 저는 이 표현인데 이게 이제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건 당시 상황은 이제 19세기에 1838년 그때 영국 정벌대가 처음으로 아프간 쪽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뭐 아프간 군주 뭐 붙잡아서 인도로, 당시 이제 영국령에도 인도로 보내고 뭐 이랬다가 결국 저항에 맞부딪혀서 그 군주 다시 아프간으로 돌아가고 이제 영국군이 일단 물러났죠. 그게 1차 앵글로 아프간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그 19세기 후반에 그 1878년에 다시 2차 앵글로 아프간 전쟁. 근데 그때 이제 러시아랑 영향력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영국이 아프간에 윽박질러서 당시에 아프간 땅이던 곳의 일부를 영국령 인도로 넘겼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인도가 독립하고 파키스탄이 따로 또 독립하면서 지금은 파키스탄에 이제 소속이 돼 있죠, 그 영토가. 그 다음에 1893년 이때 나오는 것이 두란드 라인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당시 아프간 지배자를 또 억눌러 가지고 이 두란드 라인이라는 경계선을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영국령 인도와 아프간 사이에 사실상의 국경처럼 됐는데, 이 지역이 원래는 하나로 엮여져 있는 파슈툰족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한쪽은 영국령 인도가 되고 한쪽은 아프간이 되면서 나중에 파키스탄이 독립하면서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지금도 거의 유지되는 국경과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당연히 무언가 한 이때 이 영국이 국경선을 그은 것 때문에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일치성이 이제 깨져나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죠. 근데 그래서 파슈툰족은 영국이 멋대로 그은 선 때문에 두 나라로 결국 나뉜 꼴이 됐는데 지금도 이 산악지대를 사이에 두고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고 파키스탄 중앙 정부에 사실은 영향력도 제대로 거의 미치지 않는 수준의 자치지역처럼 되면서 그래서 뭐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군이 사살한 게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알카이다나 탈레반 이런 세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게 그 산악지대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들의 세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상황이 예. 됐군요. 그러다가 또 1919년에 3차 앵글로 아프간 전쟁을 하죠. 제국의 무덤이 맞긴 맞죠. 영국이 3번이나 전쟁을 했는데 근데 이때 결국 아프간이 우리 넘보지 마라 해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기는 했어요. 결국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되지는 않았는데 네. 당시 그리고 나서 군주가 뭐 아프간 아마눌라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근대화를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이때 상황을 보면 놀라운 게 1923년에 이 아마눌라 왕 때 이미 초등교육 의무로 만든 이런 헌법 같은 거를 채택을 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 헌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마눌라 왕의 그 개혁을 주도한 이게 마무드 타루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시절부터 당연히 여성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이 아마눌라 왕의 왕비도 이제 여성 교육, 여성 처우 개선 이런 거에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프간 하면 떠오르는 부르카 있잖아요. 네. 얼굴 다 가린 거. 그래서 전통 복장인 부르카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대요. 1920년대에. 지금 그 후로 100년이 지나서 다시 씌우고 예, 아프간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 시대가 거꾸로 간 거죠. 아니 생각해보면 선생님 1928년이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식민지 시대잖아요. 네, 네. 그때 우리 뭐 남녀 뭐 이런 것도 못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굉장히 앞서 나간 개혁 아니었고 근대화였고 그다음에 이걸 또 왕조가 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 근데 그걸 성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유럽식 계몽 군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럽과 터키를 순방하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그 아마눌라 칸이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부족 기득권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도 굉장히 반발을 했고 근대화에 실패한 것 아직도 정근대적인 사회라는 것이 아프간의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1928년, 29년에 뭐 약간 내전 같은 게 일어나서 이 아마눌라 왕이 1929년 1월에 바로 폐위를 당했기 때문에 개혁 조치가 거의 오래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랬다가 조금 좀 왕조 뭐 이왕이 됐다가 또 물러나고 이런 곡절이 있었고 1933년에 이제 아마눌라의 아들 자히르샤라는 국왕이 즉위를 해요. 근데 1940년대 내내 뭐 부족 세력들 좀 반란도 있고 복잡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자히르샤가 1973년까지 40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 했네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혼란이 가시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아프간이 당시 이제 1차 대전 후에 국제연맹에도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뭐 도로도 깔고 국립은행도 세우고 교육도 늘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아프간 상황이 이슈가 되면서 요새 다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돌고 있는 사진이 자히르샤 시절의 아프간 여성들 이렇게 양장 같은 스타일의 그런 옷 미니스커트 입고 입고. 이제 그런 게 자히르샤 시절의 모습이에요. 뭐 히잡 대신에 서구식 복장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의 암울한 현실하고 너무 대비되니까 소셜 미디어에 지금 다시 퍼지던데 그 사진들은 1990년대 후반에도 돌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아프간 전쟁 이렇게 저는 이제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그때도 한번 돌았고 지금 다시 또 자히르샤 시절의 사진들이 돌더라고요. 약간 아쉬웠던 시절을 다시 한번 계속 돌려보는 예, 듯한 느낌이네요. 근데 이 자히르샤가 1973년에 결국은 자기 사촌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서 물러나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프간의 왕정 시대는 끝났죠. 네. 근데 이 자히르샤라는 사람은
쿠데타 일어날 무렵에 원래 이제 이탈리아에 있던 중에 국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여서 그 다음에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가다가 고국에 완전히 귀환한 게 이제 탈레반 무너지고 나서 2002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프간 정부가 이제 국가의 아버지 국부 칭호를 주고 이제 2007년 카불에서 생을 거두기는 했죠. 그렇게 진행했던 사실 아프가니스탄 근대화 개혁이 성공했다면 지금과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너무 아깝네요. 네,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요. 이 지금 현대로 와서도 사실 제국의 무덤이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소련이 이제 점령 끝에 물러나기도 했는데 그때의 역사는 또 어떤가요? 사실은 소련의 점령과 그다음에 미국의 점령 둘이 앞에 30년 이게 없었더라면 제국의 무덤이란 말은 그냥 옛날에 통용됐던 말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이 말이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이제 소련과 미국이었는데 그때 이제 자이르샤가 73년에 물러나고 그다음에 대통령제로 바뀌었는데 1978년에 이제 좌파 정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우르 4월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이 또 아프간의 역사를 바꾸죠.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났던 와중에 1979년에 공산정부를 지키겠다면서 그 영향력을 이제 확보하려고 소련군이 침공한 거죠. 그해 이제 1979년 12월에 아프간으로 탱크를 들여보내는데 지금 사진들 보면은 그때 소련군의 탱크들 그거를 누가 분리수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탱크들이 여전히 아프간의 산악지대 이런데 그 고철이 되어서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저도 영상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뭐 여성 예술가는 거기 이렇게 꽃으로 그림을 그려서 또 그런 설치 미술로 만들고 그런 거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근데 이 소련군이 점령하고 나서 그걸로 인해 일어난 것이 이슬람 무장 세력들 반발이었죠. 소련군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무자헤딘이라 그러죠. 이른바 이슬람 전사들. 이 사람들이 총을 들고 나서면서 이제 아프간의 역사 더더욱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소련도 소련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아프간 점령 탓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간에서 복무하고 온 아프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뭐 아프가니스라고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소련에서는 아프간에서 복무하고 온 사람들, 아프가니스라고 불렀대요.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폭력, 아내 살해 뭐 이런 것들. 나중에 그거 사실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복무하고 온 미군들의 미국 돌아가서 폭력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는데 특히 이제 마약 중독 같은 거 아프간에서 돌아온 소련 병사들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래서 2001년 미국이 아프간 점령한 다음에 이 과거 소련이 아프간 점령했던 시절에 그 미국 지미 카터 정부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지비군인 브레진스키가 부시가 일으킨 전쟁 보면서 소련의 아프간 점령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시 우리는 아프간이 소련의 베트남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베트남에서 미국이 진창에 빠져가지고 국력이 쇠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도 이제 저 아프간 때문에 이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는 건데 문제는 그 길을 미국이 되풀이해서 걸었다는 거죠. 그렇죠.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그렇게 결국에는 수렁에 빠진 소련이 수렁에 빠졌다가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미국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 말씀하셨던 그 무자헤딘을 키운 게 사실은 미국의 근본적인 실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론적으로 남의 나라 일에 그렇게 개입을 하려고 그랬다는 게 잘못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이고 근데 그때 뭐 미국이 알았겠어요. 그쵸. 이 무자헤딘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지. 왜냐하면 그때는 냉전이 서슬 펄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냉전이 끝난 다음에 힘의 공백을 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미국이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세계를 들쑤신 거는 사실이죠. 네. 이제 그게 우리는 9.11 때부터로 아는데 냉전 끝나고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그런 일들은 벌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무자헤딘들로 많이 갔던 사람들이 뭐 사우디나 이집트, 파키스탄 이런 데 좀 인구가 많은 고 청년들의 좌절이 심한 이슬람권 젊은이들이 갔는데
뭐 알제리라든가 그들이 다 자국에 돌아가서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그러니까 그런 좀 흔히 말하는 이 테러 시대의 전조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미 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 90년대 소말리아의 그 모가디슈, 블랙호크 다운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였고 사우디에서도 몇 차례 이제 테러 미군 공격 겨냥한 테러 공격이 일어나고 이집트에서도 관광지에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좀 전조들은 있었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이 그때 CIA가 개입을 해서 그런 무자헤딘, 그러니까 지망자들, 지원자들을 이렇게 모으고 뭐 사우디의 그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신봉하는 이제 돈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대고 이제 사우디의 근본주의자들이 돈을 대고 그다음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현지에서 이제 무자히딘 캠프, 지하디스트 캠프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파키스탄의 군 정보국이 또 관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훗날에 알카에다를 결국은 만들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네. 어쨌건 처음에는 미국의 의도도 그렇고 반소련 항쟁, 뭐 그다음에 처음에는 아프간인들이나 그다음에 지하디스트, 무자히딘들도 마찬가지로 제국주의로부터 우리 이슬람 아프간을 구한다라는 거였는데 점점 더 이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교도에 대한 성전, 특히 냉전이 끝나면서는 그 소련도 미국도 다 이제 제국주의 세력이고 그래서 그 힘의 공백을 틈타서 결국 미국한테 이제 총구를 돌리는 그렇게 성전으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무자헤딘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있었고 그때는 뭐 냉전 때문에도 있었고 어찌저찌 하다가 도와준 셈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탈레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워낙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좀 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소련군이 물러난 게 89년인데 그 다음에 그 친소련 정부는 1992년까지는 존속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1990년대에도 이제 그 반소련 항쟁했던 무장 세력들이나 이제 워낙에 그 국가 체계가 흔들려 있던 상태여서 일종의 군벌들, 이제 무장 조직들의 내전이 이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 여러 세력이 이제 무장 집단들이 이제 일종의 할거를 한다 그러나 그때 두각을 나타난 게 탈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슈톤 쪽 중심이었고, 근데 순위 극단주의 규율로 무장을 했던 거죠. 그때 사실은 이 군벌 집단들이라는 게 다 뭐 그 아편, 뭐 마약 거래하고 그다음에 뭐 집단 성폭행, 살인, 고문 이런 것들로 악명을 떨쳤는데. 처음에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탈레반이 집권하던 시절도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일말의 정통성은 있어 보였어요. 어쨌건 그 나라에서 뭔지 모를 규율로 무장을 하고 어쨌건 혼란을 잠재우고 뭐 이런 느낌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세계가 당시만 해도 잘 몰랐는데 그때 먼저 우려를 제기하면서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여성 인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랬는데 이 탈레브라는 게 학생 네. 그 학교에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 그 마드라사라고 불리는 이슬람 학교, 그러니까 서당 같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학생이 탈레브고 탈레반은 그 복수형 학생들이고 이 지도자 창설자였던 이제 물라 무함마드 오마르의 물라가 이제 선생님이란 뜻이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1996년에 이미 전국 3분의 1을 장악하고 뭐 한때 98년엔 90%까지 장악했다고는 해요. 그리고 나서 카불을 차지하고 그때 이제 이슬람 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에미리트, 이제 이슬람 군주국을 선언을 하죠. 당시에 탈레반 국가를 승인한 나라는 파키스탄,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렇게 세 나라였어요. 네. 그때 그 이전에 친소련 정권을 괴뢰 정권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나지불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카불 대로에 매달았어요. 제가 그때 그거를 시사주간 타임에 실린 거를 봤는데 저는 그 이미지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1990년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때 이제 탈레반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줬던 것이 여성 인권 문제였죠. 네. 부르카 씌우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된 부르카 정도가 아니라 막 때리던데요. 만행들이 많이 드러나고 이제 그리고 또 그 2001년 3월에 그 바미안 석불, 예, 인류의 유산이던 바미안 석불을 무너뜨렸죠. 근데 그 칸다하르라는 곳에 가면 저도 안 가봤지만 그 아쇼카 대왕의 칙령이 새겨진 게 돌이 있대요. 근데 그 오래전에 아쇼카 대왕은 굉장히 박애주의자이고 그래서 보편적인 인권을 주장했던 사람이면서 어느 종교건 간에 모두가 공존할 수 있고 모두가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는 당시에 칙령을 새겨놓은 거였는데 참 이 아프간의 역사는 그 후에 어디로 흘러갔나 싶죠. 아무튼 탈레반은 2001년에 정권은 축출이 됐는데 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산악지대 이런 데 숨어 들어가서 저항을 계속을 했고 근데 전쟁이 너무 오래 끄니까 그리고 미군, 나토군 다 너무 지쳤고 그래서 2014년에 전투 임무를 이제 미군과 나토군이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하면서 다시 탈레반이 또 세력을 불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그 몇 년 전부터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거는 참 애당초 근데 이 말하기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애당초 탈레반 정권을 전쟁을 일으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러면 탈레반 치하로 계속 갔으면 더 나았을 건 분명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지금 그 지도자였던 물라 오말은 2013년에 뭐 죽었고 그 다음에 몇 번 지도자가 교체 있고 하다가 2016년에 현재 수장이라고 하는 그 히바툴라 아쿤자다 이 사람이 수장이 됐고 특히 강경파라고 하는데 뭐 모르죠. 사실 네. 탈레반 지도부에 대해서 세계가 아는 게 너무 적어요. 예, 그게 문제. 우리가 보통 알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경력이나 같아. 학력이나 직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러저러 할 것이다 아니면 대외적으로 보여줬던 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참 알기 힘들고 뭐 지금 탈레반 세력 뭐 전투원이 카불 함락시키기 전에 한 8만 5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지금 뭐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 탈레반도 그렇고 뭐 무자히딘은 옛날 조직이라고 치면 탈레반 또 IS, 알카에다 이렇게 여러 이제 너무 조직들이 많아. 있는데 네. 이제는 우리한테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와서 조금 익숙한. 근데 또 이 조직들이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이고 왜 또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서로 공격을 하거나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무자히딘은 그냥 단어예요. 그냥 조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슬람 전사들을 가리키는 얘기고 근데 알카에다라는 거는 그 소련이 아프간 점령했던 시절에 그 미국 CIA, 사우디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그 반소련 항쟁에 참여했던 무자히딘들로부터 뿌리가 생겼는데 사실 그들이 그대로 알카에다가 됐다기보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일대에 만들어졌던 무자히딘 그러니까 훈련 시설 이런 데가 나중에 두고두고 테러범 양성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뭐 폭탄 제조하고 자폭 테러 이런 거 이렇게 부추기고 이런 그런 훈련소 양성소가 된 거고 이제 그런 데들을 거쳐간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그 만든 한마디로 알카에다는 그냥 테러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로 사우디에 이제 걸프전 뒤에 미국이 주둔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사우디 왕정에도 반발하고 왜 미군 주둔하게 시키느냐 그러면서 미군 시설들 공격하고 뭐 이랬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미국과 성전을 벌여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9.11 테러를 일으키고 했던 테러 조직이 알카에다고 IS는 그 알카에다 훈련 캠프에서 훈련을 받았던 어떤 이라크인이 알카에다는 사실은 지도부가 오사마 빌라덴도 그렇고 그 뒤에 지도자라고 하면 좀 그런데 좀 이집트나 사우디의 지식인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비무슬림을 상대로 한 성전을 얘기를 했는데 이 IS를 만든 쪽에 뿌리를 들어가면은 이슬람 시아파, 같은 이슬람 시아파도 이거는 우리랑 다르니까 공격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종파주의자였고 그래서 그때 알카에다 지도부하고 트러블이 많았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라크로 넘어가서 이라크 알카에다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 그게 나중에 이라크 시리아 일대 IS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들은 그 미국의 이라크 점령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거기에 반대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극단주의가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 무슨 뭐 국가 수립까지 선언을 하고 하기는 했지만 그 뭐 참수라든가 이런 또 그런 극단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세력이 됐던 거고 탈레반은 성격이 다르죠. 테러가 목적이고 테러를 수단으로 무언가를 하는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면서 자기네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려는 세력이 아니라 아프간에서 무력을 동원해서 전국을 장악하는 정치 조직, 무장 정치 조직으로 봐야죠. 이제 미국의 잘못이라면 알카에다가 저지른 공격을 당한 다음에 그들이 비유해주고 있다는 이유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며 아프간을 공격한 거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깬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제일 나쁜 놈 IS 중간 알까요? 제일 좀 약한 게 탈레반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또 비교할 수는 없는 성격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게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테러 공격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건 당연히 극악무도한 범죄인데 그렇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프간인들한테는 그 3,800만 명 중에 상당수한테는 탈레반이 훨씬 더 극악무도한 걸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범죄의 양을 이렇게 참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렬로 나열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이제 추석 껴가지고 황승 팀장이랑 저랑은 또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터닝 포인트를 더 열심히 보면서 역시 막 미국은 다큐를 잘 만들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인터뷰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담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미국이 20년 동안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경 4천조 원이 들었다고 해서 아프간 재건까지 힘을 썼는데도 아프가니스탄 정부나 군대 이렇게 탈레반한테 힘없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다큐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어디다 쓴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돈을 정말 부정부패나 이런 것 때문에도 막 정말 그거를 없이 쓰고 미국의 탓이라고 하긴 참 힘들 것 같아요. 미국에 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 상당수는 미군과 계약한 컨트랙터라고 하는데 이 계약업자들한테 들어간 것일 거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돈이 결국은 흘러 들어가서 진짜 희한한 낙수 효과가 되어서 어쨌건 아프간인들한테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라크 정과는 비슷하지만 또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이라크 침공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고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가 모두가 정말 반대하는 모두가라고 하니 참 그렇네요. 우리는 파병을 했기 때문에 비난 속에 강행한 거였는데 아프간 때만 해도 이제 9.11 테러 충격이 커서 세계가 좀 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강도 높게 이제 그때 9.11의 충격이 전 세계가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아프간 침공을 승인한 건 아닌데 이제 미국이 전쟁을 벌인 다음에는 아프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제 치안유지군, 치안지원군 ISAF라고 부르는 이거를 결성하는 거를 승인을 했고 그래서 이라크 파병과 달리 한국의 아프간 파병이 뭐 그래도 정당성이 있다면 이제 이런 이유에서고요. 근데 그 아프간에서 아프간 전과 이라크 전 이렇게 보면은
전쟁에서 직접적인 미군의 공습이나 한마디로 미사일 공격 이런 걸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적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가리켜서 뭐 외과 수술 같은 정밀 타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가장 큰 폭력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혼란, 이런 무장 조직들이 난립하고 테러 공격 벌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빚어지는 인도적 참사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원조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프간의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탈레반 정권 시절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더 현대적이고 그래도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프간 주변에 이제 이란, 파키스탄 이런 데 나갔던 난민 한 500만 명 이상이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저는 이 개발 원조 문제나 이 미국의 아프간 지원도 그렇고 전쟁을 저지른 잘못 그다음에 이제 원조 관리를 잘 못한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그 나라에 있고 사실은 그 나라 안에 어떤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관리할 수 있고 이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아프간의 이제 민선 정부는 정권은 출범을 했지만 전국을 장악하지 못했고 내분과 부패도 너무 심했고 그래서 미국도 이 얘기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걸 미국이 다 막을 수는 없었죠. 막을 수는 없었고 뭐 부패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특히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 문제인 것 같아요.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부족주의, 그다음에 전근대주의,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한마디로 일자리는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문자이동률도 낮고 이렇다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탈레반 같은 무장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유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조 문제는 그 긴급 구조라고 부르는 급박하게 뭐 기근 상황이 터지고 이랬을 때는 당연히 전염병 상황이라든가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는 원조를 당연히 해주는 게 맞는데 이 아프간 원조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길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아프간 정부가 탄탄하지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탈레반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인 거네요. 정부가 워낙에 약하다 보니. 원래 버락 오바마 정부도 그때 철군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사실은 그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탈레반이 아주 극렬하게 반격을 해 거기 사실은 그때 다 되살아났어요. 그러니까 2001년에 전쟁하고 이면 5년 뒤부터는 네. 되살아났던 거. 그래서 이제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한 다음에 철군은커녕 오히려 증파를 하죠. 네. 서지라 그래서 이제 대규모 증파를 하고. 근데 이때부터는 이미 그 외국에 관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카불의 민선 정부 의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부패와 내분과 이 무능과 이런 것 때문에 아프간을 좀 안정되고 이런 나라로 만드는 길은 요원한 게 아니냐라는 그렇게 좀 큰 기대가 많이 사라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남부 동부 일대 농촌 곳곳이 여러 지역들이 다시 또 탈레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고 또 기나긴 전쟁 때문에 미국도 당연히 지치고 네. 이 주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 적자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국제치안지원군에 파병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도 이렇게 오래 끌 줄 몰랐던 거죠. 모두가 20년을 이렇게 해야 될지. 20년은 정말 길죠. 예, 그래서 이미 10년 전부터 아프간전 10년 됐을 때부터 여기서 무언가를 명쾌하고 확고한 승리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 기대감은 물 건너갔고 그래서 탈레반과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09년에 아프간 대선을 했는데 그때 이미 그 하미드 카르자이라는 초대 대통령이 재선이 됐어요. 근데 이때 이미 카르자이가 탈레반하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협상이 그때 당시 아프간 대선의 의제는 의제였어요. 근데 그때 탈레반 쪽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그 압둘 가니 바라다르라는 사람이에요. 요즘 바라다니가 조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 바라다르는 그 물라 오마르하고 같이 탈레반에 만들었던 일종의 창립 멤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탈레반 안에서는 나름 굳이 말하자면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중국, 러시아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탈레반이 사실상 외교수장처럼 되고 있고 이제 한쪽에서는 토벌 작전하고 한쪽에서는 협상하고 이게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국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2014년에 이제 대통령이 그 도망친 돈싸들고 도망쳤다는 아슈라프 가니를 바뀌면서 이제 나름 아프간에서 이제 민주적인 정권 이양 이런 역사적인 좀 성과가 생겼다라는 판단인지 핑계인지 아무튼 그래서 그 파병했던 나라들이 치안 유지 임무를 다 아프간 정부에 넘기고 그러면서 나토군도 많이 줄이고 이제 그렇게 됐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탈레반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또 언론을 상대로 그랬죠. 하면서 20년 전과는 우리 다를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우려는 있지만 예전과는 또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들도 있는데 정말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우리가 참 굉장히 극악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보다 보면은 그 기대라는 게 너무 작은 거에서도 기자회견만 해도 뭔가 달라진 거 아니야? 근데 물론 달라진 모습인 건 사실이고 탈레반이 얼마 전에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자기네 특수부대 바드리 313인가는 부대 이 전투원들 사진을 올렸는데 군복 입고 이 발라클라바라고 부르는데 이게 스키용 복면 같은 거 그런 거 쓰고 그다음에 뭐 야간 투시용 고글까지 갖추고 이제 뭐 라이플총 달고 원래 이 탈레반의 이미지가 20년 전 이때는 뭐 터번 쓰고 천 쓰고 뭐 칼라슈니코프 들고 있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이제는 특수부대 구색을 갖춘 것 같은 모습 보여줬고 탈레반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라면은 예전에는 그냥 고립된 상태였지만은 우리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눈치 보기 같은 네, 건가요? 그래서 카불 점령한 다음에 그 공식 기자회견 그 정기장이 말씀하신 대로 인상적이었던 게 뭐 딱 그 대변인 앉아서 아주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마이크들 쫙 앞에 놓고 그리고 또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는 달라졌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 자비올라 무자히드 대변인 이 사람 모습 보면 사실 세계가 많이 좀 놀랐죠. 이제는 다른 나라의 정부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좀 착시 현상 같은 거를 죽인 거는 사실이죠. 근데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탈레반이 지금도 맞아요. 며칠 전에 그거였었거든요. 죄 지은 사람 이렇게 매다는 사진이 또 나왔었고 특히 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봐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말하는 대로 나아질까. 그리고 무엇보다 탈레반의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도 잘 안 거부한다고 해야 되나요? 정근대적인 샤리아 이슬람 성법 이런 걸 통치를 주된 교리로 삼고 있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 한 그렇죠. 변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아프간에서 뭐 탈레반 집권 이후에 이제 만행을 보여준다라고 떠도는 사진들은 사실 저는 진위가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 샤리아 통치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적 근대적 세속적인 그런 통치와는 사회의 어떤 지배 윤리와는 제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 거고 이게 원래 아랍어로 샤리아라는 게 길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과 이런 걸 담은 뭐 언행록이라든가 그다음에 꾸란 이런 데서 이끌어낸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원칙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너무 오래전 거잖아요. 7세기 거예요. 7세기. 예. 근데 사실 그게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제 모든 종교적 극단주의는 다 그런 거예요. 2000년 전 걸 가지고 뭐 지금도 그런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맞습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샤리아라는 거를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유교의 윤리. 어떤 쪽에서는 그거는 당시에 지배계급만을 위한 거 남자들만의 윤리가 아니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고지곧대로 지금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사회 문화 자본에 남아있어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한마디로 이거를 샤리아를 그냥 우리 내면에 제사 지내듯이 이런 내면의 윤리라든가 남아있는 전통으로만 보는 나라들이 이제 세속 국가들. 그러니까 내가 종교가 이슬람이어도
그 법이라든가 경제 활동이나 이 재판이나 선거제도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세속국가 윤리로 움직이는 나라들이 많죠. 대부분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샤리아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그런 흔히 말하는 일종의 투트랙 그런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법정에서 여성의 증거 능력을 절반만 인정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단적으로 사우디에서는 뭐 여성 운전하지 말라고 최근에 바뀌었지만 했다가 근데 이란 같은 데서는 무함마드 시절에 운전하지 말란 말은 없었다. 자동차가 없었다. 네, 실제로 그게 당시에 극단적이라는 게 아니라 전근대 사회에 그 오래전의 윤리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는 지금의 해석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이 탈레반이 주장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지금 하진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인 거고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 탈레반의 말을 믿기 어려운 게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거론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이슬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하고 그다음에 또 뭐 탈레반 그 국제사회에서 협상 카타르에서 해왔는데 거기 협상 대표단 대변인도 뭐 여성도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받고 한마디로 밖에 외출하고 나가서 일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갖다가 이슬람법에 따라서 재단을 하겠다라는 것, 그 결정권을 남성 극단주의자들이 계속 쥐겠다는 거죠. 그런 말을 했던 그 탈레반 협상 대표단 대변인이 수하리 샤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샤힌을 이제 탈레반 정부의 그 올해 유엔 총회 특사를 그 사람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런 또 이슬람 극단주의도 문제긴 하지만 또 전근대적인 부족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아까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떤가요? 파슈툰족의 전근대적인 부족주의 뭐 이것들이 잔재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조혼 풍습 같은 거, 신부값 받고 뭐 딸들 넘기는 거 사실 그거는 이슬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냥 뭐 인도, 곳곳에. 파키스탄 이런 남아시아 지역에 많았던 그런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프간 사회에 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이 가부장제 그다음에 또 파슈툰 완리라 그러는데 파슈툰의 길 그래서 파슈툰족의 전근대적인 생활 규범이에요. 옛날 전통 시대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주민들의 이제 뭐 원로들의 합의제라든가 그다음에 평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약자는 공동체가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일종의 연대 같은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전근대적인 윤리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전근대 사회 윤리는 대부분 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죠. 근데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내가 손해를 봤을 땐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복수를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규범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도 높게 처벌하는 좀 그런 가혹한 윤리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파슈툰 원리를 가리켜서 이거는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만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근대 사회의 규범들은 대체로 다 많이 비슷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지금 그것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근대적인 국가체계나 법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 통치를 세계가 더 우려하는 거죠.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아시아 TMI 아프가니스탄 1편 이렇게 구정호 기자님 생생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아직도 궁금한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2편 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호 기자님, 황수영 팀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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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편에서는 미군 철수에 대한 평가랑 주변국 동향 그리고 한국의 역할 등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편도 꼭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